예, 토론을 맡은 서강대 이불란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 직접 뵐 수 있게 되어서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예, 먼저 오늘 요 귀한 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동수 회장님 그리고 이화영 원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표자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자, 천도가 있는가? 일견 한없이 추상적인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요즘 여기저기서 무도한 임금들이 벌이고 있는 전쟁, 폭정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보다 더 시의적절한 물음이 있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를 우리 태사공의 사기를 통해 풀어주시겠다. 이건 뭐 달려와야죠. 자, 근데 그래서 발표자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셨나? 사마천은 중국 사상 최초로 고려의 도덕정치관의 회의를 던지고 도덕과 역사와의 괴리를 체계적으로 드러낸 역사가다. 즉 열전천머리의 102편에서 발표문으로 치면 9페이지 한 중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천도가 작용하지 않는 인간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사마천이 마지막 화식열전을 통해 발표문으로 치면 11, 12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도덕적인 교화마저 먹혀들지 않게 된 요 글러먹은 말세에 이득을 쫓아 소공, 즉 대통령도 부럽지 않은 재벌들 이야기를 통해 이익 추구를 긍정했다. 혹은 그런 통치를 긍정했다. 다소 거칠지만 요약해보자면 이와 같겠죠. 과연 그럴까? 예. 분명히 사마천은 최상의 경지로서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정치를 꼽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서 백성을 이끄는 다스림이고 또 그 다음이 백성들을 깨우치는 정치나 바로잡는 정치 그리고 백성과 다투는 건 제일 못하는 짓거리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사마천이 발표문 13페이지입니다. 과연 도덕적인 세계관 대신에 이익을 쫓는 인간 본성을 전면적으로 긍정한 걸까? 그럼 왜 사마천은 이문이 더 남을 토라는 장사 대신에 농업으로 부를 얻는 게 최상이라고 권했을까? 또한 간악한 수단으로, 사마천 자신의 표현입니다. 간악한 수단으로 부자가 되는 건 굳이 최하위가 있을까? 진정 욕망만을 긍정한다면 제일 효율 좋은 길로 치닫는 게 맞지 않을까? 실제로 사마천은 도굴로 일어선 재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기도 하죠. 주지의 사실대로 심지어 성리학의 저 꼬리꼬리한 도학군자들조차 인간의 미욕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계할 따름이지. 근데 이 점에서 무릇 근검절약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건 부자 되는 바른 길이라 턱없이 비싼 값을 부르지 않는 공정한 장사꾼이야말로 결국 신용을 얻어 부자가 되는 법이라 같은 사마천 자신의 지극히 도덕경제적으로 들리는 충고가 발표자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그토록 자유주의적인 걸까? 사실 사기에는 화식열전에 짝이 되는 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평준서죠. 화식열전이 뭐랄까 경영서라면 평준서는 그런 위아래의 가감없는 사익 추구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여주는 르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법망은 관대하고 부자들은 부족함이 없자 그들은 부를 빙자해 오만방자한 짓을 저질렀는데 어떤 이는 토지를 경배하기까지 했다. 또한 부자들은 마을에서 도시에서 제멋대로 날뛰었다. 요컨대 한무제 직전까지의 정책 기조, 즉 천하를 쉬게 해준다는 방침에 따라 전국시대 말기 이래의 혼란이 드디어 아물고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제 다시 커져가는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마음껏 사마천 자신이 강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익을 추구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자 부여한 장사꾼들 중 어떤 이는 빈민들을 사육시켜 그 화물을 실은 수레가 수백 량에 이르고 어떤 자는 성 안에 살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여루조차 그들에게 머리를 숙으려 돈을 빌려야 할 정도였다. 이게 바로 발표문 12페이지에 자유주의적인 부의 원칙이 현실에서 가감없이 적용됐을 때 어떠한 현실을 초래했는지 그 생생한 실상입니다. 확실히 사마천의 평가대로 임금 못지않은 위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재산은 억대로 모았으나 오히려 그들은 국가의 위급함을 돌보지 않아 백성들은 더욱더 공공에 처하게 됐다. 이에 조정에서도 안 되겠다 싶어 검소하고 행실이 도타운 이들을 재상 자리에 앉혀서 계도해 보려고 했지만
일단 불붙은 공리를 추구하려는 이 같은 세상 기풍을 바로잡는 데는 물론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곧 도덕정치 그 자체의 부정일까? 관련해서 흥미롭게도 사마천은 평준서에서 열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인물의 행적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복식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원래 양치기입니다. 근데 가축 불리는 재주가 있었는지 곧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자 복식은 자 이제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나라를 위해 기여하자. 뭘 하면 좋을까? 흉노와 전쟁으로 재정이 피폐해진 나라에 내 재산 절반을 바쳐야지. 자, 이 얘기를 듣고 너 한 자리 줄까? 아니요. 그럼 뭐 호소하고 싶은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거냐? 아니요. 그럼 대체 왜 바치려는 건데? 아니,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역시 당시 세상은 말세였습니다. 이렇게 인지상정에, 즉 이속을 다투는 당시의 인지상정에 어긋나는 헌납은 받지 말아야 된다는 공론이 당시에 공식적으로 일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들,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마천은 왜 세상 모든 이가 자기 욕망대로 가장 효율적인 치부책을 치닫는 소위 자유주의적인 현실을 그린 바로 그 장에서 이런 인물을 이만큼이나 부각시키고 있는 걸까? 량치차오는 복식이 보인 이와 같은 식의 도덕적인 마이웨이를 이룰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는 주의라고 명명한 거였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대표격 인물을 한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발표자께서 9에서 10페이지에 전략과 이익의 관점상 예외라고 취급하시는 공자가 그 사람이죠. 예외라? 과연 예외일까? 발표자께서는 10페이지 상단께에 사마천이 역사에 도덕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하여 그가 도덕 일반을 부정했다, 잘못 판단할 이유는 없다라고 언급하셔서 도덕적인 정치관을 대표하는 공자에 대한 태사공의 한없는 존경이 자칫 본 발표에 전략과 이익 위주의 역사관 해석과 충돌할 가능성을 예방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좁은 소견으로는 솔직히 이 정도로 봉합이 될까 싶습니다. 왜? 발표자께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으신 바로 열전 첫머리 백이편이 발표문에서는 아니 백이나 숙제 같은 선한이가 아사하다니 과연 천도는 맞는 거요? 틀린 거요? 라고 하는 저 유명한 전반부만을 인용하셨지만 실은 후반부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공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어찌됐든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설령 저 부박한 세상에서 나를 어리석게 볼지라도 주나라 문왕이나 백이, 숙제, 나아가 앞서 제가 언급했던 한 무제 때의 복식 역시 모두 이런 공작과 사람들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사마천은 결코 부정하거나 어리석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리 이야기하죠. 이 같은 사람들의 명성이 파묻혀버려 칭양되지 않는다면 정말 비통하리라. 한간의 보통 사람으로서 덕행을 연마하고 명성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청운지사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명성을 후세에 전할 수 있으랴. 여기서 청운지사가 누구겠습니까? 춘추를 지었던 역사가 공자이고 또 마찬가지로 바른 길을 가다가 불우해졌던 사마천 자신 아니겠습니까? 사마천은 태사공 자서에서 상대부였던 호수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 중에 춘추의 대의에 통달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찬탈이나 시역한 주벌을 받고 사죄의 악명에서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런 악행을 응당해야 할 일로 여기고 있었는데 대의의 소지를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춘추 대의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주나라 문왕이나 공자처럼 도리를 따르다가 억울한 꼴을 당한 이들은 모두 마음속에 울분이 맺혀있대. 그걸 시원하게 풀어버릴 방법이 따로 없어서 이에 역사에 가탁해서 역사에다가 지난날을 서술해서 미래에다가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지극히 명시적으로 도덕적인 역사관을 밝히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특히 이 마지막 서술 의도 관련 부분은 딱히 제가 새로 발명해낸 논의가 아닙니다. 고래로부터
예를 들어 발표자께서 발표문 첫머리에 언급하신 이한조 선생 논문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한말 이건창 같은 이를 비롯해 정말 2000년어치의 기나긴 관련된 논쟁세가 이미 있죠. 이런 기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가 아울러서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감히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덧붙여봅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물론 우리의 토론은 항상 재밌습니다. 이런저렇게도 제가 상하천의 에 나오는 평균서를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것까지 읽어보시고 저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저는 사마천 자신이 도덕을 부정하는 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마천 자신이 공자도 그렇고 사마천도 그렇고 청운지사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 그것도 맞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실제를 드러내려고 노력한 사마천의 열전을 예를 들자면 열전의 수십 편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그 점을 토론자들이 아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기를 제가 아직 독서가 부족해서 전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복합적인 독서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기가 굉장히 무서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실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 문제의 조상이 되는 유방의 경우도 잔혹한 측면, 한 나라의 왕들한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마천이 다루려고 했을까? 그러자면 복합적인 어떤 화법을 사용했을 수밖에 없다. 저도 청운지사나 또 사마천이 도덕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윤블란 선생님한테 동의를 하고 있지만 수십 편에 해당하는 본론에서 사마천이 다루고 있는 전략과 이익을 집중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그것이 대체로 봐서 사기에도 일관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서는 제가 우리 모임이 끝나기 위해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해석사는 너무나 거대한 작업이라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하고 이것을 제가 이 논문에서 같이 다루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어쨌든 윤블란 선생님이 아주 도전적인 질문에 감사드리고 더 공부해서 선생님의 지적을 다음 본격적인 논문 속에서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